우선 이렇게 그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브릭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제 발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참여해 주시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그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왜 꽃잎이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떨어지나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자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었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세포 표면의 인티그리티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렇게 일정하게 떨어져야지만 식물이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또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생명 현상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그 씨앗입니다. 이 시드 코트고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캘커 플라워라는 다이로 스테인된 셀 월, 세포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물 세포와 다르게 식물 세포는 이렇게 세포벽으로 감싸져 있어서 움직이거나 또는 세포들이 서로 모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동물 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 과정 중에서 세포들이 뭉치거나 움직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과 기관 그리고 결국에는 개체를 형성하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식물도 하나의 세포에서 여러 개의 세포로, 그리고 씨앗이 발화를 하면서 개체를 낼 때 분화와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숙한 개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세포벽을 그런 발달 과정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한다는 거죠. 즉, 이러한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한을 주는 이 세포벽을 어떤 식으로든지 극복을 해서 분화와 발달을 완성해 나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 식물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힌트는 있지만 이 세포벽을 잘 그 프로세싱을 해야지만 발달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씨앗이 그 산란되는 seed shattering 또는 dispersal이라고 그러는데 과정입니다. 이제 이 세포벽들이 프로세싱이 됨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 떨어지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세포 분리 또는 셀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식물은 우리말로 이지풀이라고 그러고 영어는 카다민이라고 그러는데 아라비답시스의 사촌 지간이죠. 이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그 EBS에서 다음과 같은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것을 좀 세미나를 할 때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아주 일부만 제가 편집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죠. 이제 곧 씨앗은 사라집니다. 이질풀은 마치 투석기처럼 씨앗을 발사합니다. 방금 보신 이지플이 씨앗을 내보내는 그런 과정 중에는
세포 분리, cell separation 과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그것만으로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그 세포 안에 터그 프레셔가 변화가 돼서 이제 그 투석기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씨앗이 평균 한 6m 정도, 3m에서 6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식물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 세퍼레이션 또는 컨트롤드 셀 월 프로세싱이 얼마나 식물의 생존과 번식이 중요한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셀 세퍼레이션 또는 시드 셔터링을 조절함으로써 저희가 사실은 지금 먹고 있는 많은 그런 작물들을 수확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야생벼고 이것은 야생 옥수수인데, 사람들이 그 브리딩을 통해서 이 씨앗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 그런 컬티바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재배하고 있는 벼나 옥수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배하고 있는 벼나 옥수수에는 이 seed shattering을 조절하는 중요한 transcriptional factor인 SH4 또는 TB1의 뮤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씨앗이 도망가질 않고 뭉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야생벼에 비해서 또는 야생 옥수수에 비해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은 사실 번식을 잘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런 크랍의 도메스티케이션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그 식물 또는 과일에서는 원치 않는 이 탈리가, 작물이 그 기관이 떨어지는 과정을 탈리 또는 영어로 앱시션이라고 하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과에서는 약 그 만들어진 꽃에서 그 과일이 되는 착과율 또는 프루트셋이 10%에서 20% 남짓하고요. 오렌지는 약 1%, 그리고 아보카도는 수백만 개의 플라워를 만들지만 나무에서 결과적으로 그 프루트를 만드는 것은 0.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보카도는 번식을 매우 잘하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는 더 얻을 수 있는 작물을 못 얻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은 현재 지구상에 약 75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약 30년 정도가 되면 100억 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30년 내에 새로이 생길 25억 명의 사람들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보시는 것,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원치 않는 그런 탈리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작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대처해야 될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큰 이슈에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2004년도에 셀에 퍼블리시된 그 마티 아노프스키의 페이퍼입니다. 제가 이때 이 샌디에고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을 때라서 이 첫 번째 오서인 세라 릴리그랜,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도 잘 알고 있고 마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 씨앗의 패터닝 그리고 이 오프닝을 조절하는 중요한 트랜스크립셔널 팩터인 인디를 클론하고 캐릭터라이즈 한 페이퍼인데, 2018년 초에 제가 샌디에고에 방문할 기회가 있고 UC 샌디에고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티 아노프스키랑 얘기를 하던 중에 저한테 자랑스럽게 그때 했던 일들을 드디어 작물에 적용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다음 그 무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인디가 뮤테이션이 되면 이 시드 그 파드가 약간 그 씨앗 깍지가 열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유체에 적용을 했는데 유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작물이 아니지만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매우 중요한 작물이어서 유체 기름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이게 씨앗이 그 씨드 팟이 열려서 농부들이 씨앗을 하베스트 해야 될 때 바람에 쓰러지게 되면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게 하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씨앗을 맺기 시작하면 그 유체를 다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바람에 그 흔들려서 씨앗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하베스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30%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 인디가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적절한 뮤턴트를 찾아서 베이어와 협업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새로운 그 판매하는 commercially available한 유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보통의 유체 씨앗입니다. 이와 같이 씨앗이 다 손쉽게 퍼지는데 인디에 뮤테이션이 있는 유체를 만들어내면 상품명을 이제 파드라고 해서 팔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의 땀과 노력이 더 잘 보존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시 이 셀 세퍼레이션 또는 그 셀월 프로세싱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셀 세퍼레이션 또는 컨트롤 셀월 프로세싱이 식물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본 것처럼 시드 셔터링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기공의 형성이나 폴렌 튜브가 성장하거나 시드가 저미네이션 할 때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할 그 꽃의 기관들,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거나 잎이나 그 다음에 과일이 떨어질 때 이럴 때도 이 셀 세퍼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여 년간 이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처음에 그 탈리가 일어나는 지역, 그걸 앱시전 존 또는 탈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형성하는 그 transcriptional factor인 BAP1, BAP2라든지 또는 앱박스 프로테인, 하와이안 스커트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런 시그널들의 준비가 되려고 그러려면 다양한 식물 호르몬들이 포지티브하게 또는 네거티브하게 그 작동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그룹에 의해서 이 실제로 이런 셀 세퍼레이션 그 앱시전이 시작이 되는 것은 이 펩타이드 라이건드인 아이다가 그것의 리셉터 카이네이즈인 하이사와 하이사-like 2 카이네이즈에 바인딩을 하면서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요다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맵 카이네이즈를 통해서 맵 카이네이즈 4, 5와 그 다음에 맵 카이네이즈 3, 6 그리고 트랜스크립셔널 팩터들을 조절을 하게 되고 이 트랜스크립셔널 팩터들이 이 셀 월 하이드롤라이징 엔자임들을 발현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앱시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캐스케이드 외에 다른 팩터들도 알게 됐습니다. 네버쉐드나 에버쉐드, 서크1, 그다음 도프와 같은 그런 프로틴들이 네거티브 또는 포지티브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많이 저희가 이제 이 과정들을 이해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앱시전이 최종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때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표면이 새로이 만들어질 텐데 그 표면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몇 가지 질문 대답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늘 이렇게
그 탈리가 또는 세포 분리가 일정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새로 생긴 그 표면은 무엇이 어떻게 그 보호를 해서 그 새로운 표면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좀 대답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를 하기 위해서 애기장대를 마들로 사용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애기장대 잎은 주잎인 로젯 리프는 앱시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과 꽃받침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꽃에서 이와 같이 꽃에 떨어지는 지역 앱시즌 또는 탈리 지역에 저희가 좀 공부를 해서 탈리 지역이 두 개 서로 다른 종류의 이웃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리가 일어난 후, 즉 세포 분리가 일어난 후 본체, 식물 본체에 존재하는 요 지금 빨간색으로 저희가 색깔을 입혔는데 요 세포들을 탈리 지역의 세포들을 레지돔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짧게는 렉이라고 그럴 거고요. 앞으로는 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잔존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꽃잎이나 꽃받침 쪽에 있는 원래 마주하고 있던 요 세포들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secession 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sec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탈 세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앱시전 존, 즉 탈리 지역이 잔존세포 렉 그리고 이탈세포 sec으로 두 개의 그 이웃한 세포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탈리 지역 그 이탈세포와 잔존세포에 존재하는 거기에 그 세포들에서 발현하는 마커 유전자인 쿼르텟2의 프로모터로 그 NLS-GFP를 발현시키는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식물 형질 전환체로부터 프로플라스트들을 얻어서 셀 소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이나 렉을 따로따로 저희가 분리를 했고 이 얻은 세포들로부터 RNA-seq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3번 반복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렉과 색이 아주 대조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렉에는 약 4,100여 개의 유전자가 색에 비해 프리퍼런셜하게 익스프레션을 했고요. 색은 2,850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프리퍼런셜하게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었고 두 세포에서 다 같이 발현하는 게 약 4,500개 유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퍼런셜하게 익스프레션의 유전자들을 그 프로틴들의 기능을 저희가 진 언톨로지 인리치먼트 분석을 통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렉과 색이 아주 그러니까 서로 그 디스팅티브한 그런 그 셀룰러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렉에서는 오가닉 몰리큘의 메타볼리즘이나 바이오신테시스, 오간 디벨롭먼트에 관계하는 유전자들이 메이저로 발현을 하고 반면에 색에서는 어떤 자극이라든지 세네센스 그리고 프로그램드 셀 데스와 관계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더 majority로 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즉 보시는 것처럼 색과 렉이 그들의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에서 상당히 다르고 그 얘기는 그들이 이 탈리 과정 중에서 그 셀러 액티비티도 다르며 아마도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23개 유전자들의 프로모터들을 얻어서 역시 GFP 마커 라인들을 발현하는 트랜스제닉 플랜트들을 만들고 그들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자에서 저희가 RNA-seq 분석에서 본 거와 거의 유사한 결과들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가지면서 어느 한 셀 타입의 즉 색이나 렉의
특별히 그 preferential한 expression 패턴을 가진 유전자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렉과 섹에서 리그닌의 그 모노머인 모노리그널 바이오신테시스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은 그 셀 타입 스페시피시티 또는 프레퍼런셜한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없었었는데 이 모노리그널을 갖고서 이 리그닌은 보시는 것처럼 이 페놀릭 폴리머인데 이 폴리머를 만들어지는 이 과정 중에 발현하는 유전자들은 색에서 더 많이 그리고 프리퍼런셜하게 익스프레션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놀라운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리그닌 폴리머라이제이션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은 색이 아니라 렉 쪽에 식물의 본체에 더 많이 발현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결과였는데 예상과는 다른 약간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왜 이게 놀라운 사실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리뷰 페이퍼에서 발췌한 글인데 이렇게 탈리가 일어나고 세포 분리가 일어나고 이 꽃잎이 떨어지거나 꽃받침이 떨어지고 난 이 식물 본체 표면에는 그 표면을 보호하는 층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들은 리그닌이나 수버린이 될 것이다 라고 학계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리그닌 폴리머라이제이션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은 색이 아니라 렉에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예상이었죠. 근데 결과는 저희가 본 결과는 RNA-seq에서 얻은 결과는 그와 달랐기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CAD5, 라케이즈 7과 15이 발현하는 유전자들 발현하는 트랜스제닉 플랜트들을 GFP 라인들을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렉이 아니라 색에서 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게 렉 유전자들이 아니라 요 부분에 있는 넥타리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리그닌 폴리머라이제이션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이 렉이 아니라 색에서 발현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좀 더 컨피던트해졌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정말 리그닌이 그 식물 본체 렉이 아니라 색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라비답시스 플라워인데 이 피그먼트들을 다 제거한 후에 UV를 이레디에이트해서 지금 오토플로레센스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앱시전 초기에 매우 초기의 플라워이고 좀 더 발달을 해서 앱시전 직전에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오토플로레센스들이 이 플라워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앱시전 전이고 꽃잎이나 꽃받침이 떨어지기 전이고요. 떨어지고 나게 되면 그 초기의 꽃과 비슷하게 이제 그 베스큘러 티슈에 있는 리그닌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그닌들은 오토플로레센스들은 스테이먼이나 페털 세팔에 그러니까 꽃잎, 꽃받침 이런 떨어지는 기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진 다음에 본체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리그닌이 진짜로 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 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기관에 있다는 것을 이 오토플로레센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놀라운 사실이라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토플로레센스를 본 것뿐만 아니라 이 리그닌을 염색하는 다인 플로로글로시놀로 스테인을 해보면 역시 이와 같이 꽃받침이나 꽃잎에 리그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은 실험을 이러한 화합물 피페로닐릭 애시드가 이게 리그닌 바이오신테시스의 이니비터인데 이 이니비터가 있는 상황에서 플로로글로시놀 스테이닝이나 UV 플로레센스를 보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본 것들이 정말 리그닌이 맞다라는 것을 뜻하죠. 같은 실험을 이 피페로닉 애시드와 함께 이 리그닌의 모노머 리포민 모노리그놀을 주게 되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 오토플로레센스도 저희가 레스큐 할 수 있고 플로로글로시놀 스테이닝도
다시 또 레스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이 정말 리그닌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꽃받침에 있는 것뿐만은 아니고 이 아랍 애기장 때의 또 다른 립인 콜라인 립은 어떤 조건에서 떨어집니다. 보통 발달 과정 중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콜라인 립을 보게 되면 역시 떨어지는 콜라인 립에 이 색이 존재하고 리그닌이 존재한다는 것을,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실험을 할 때가 가을이어서 그 학교 교정으로 나가서 그 은행나무를 봤는데, 역시 은행나무에 떨어지는 나무에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쪽에 솔로글로시놀이 리그닌을 형성하는 것, 스테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그 식물 전체에서 일어나는 아주 제너럴한,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제너럴한 바이올로지컬 현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과연 이 리그닌 폴리머라이제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셀러 미케니즘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모노리그놀이 리그닌이 되기 위해서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가 필요한데 그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를 프로바이드하는 미케니즘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포커스를 한 것이 그 슈퍼옥사이드를 만들어내는 NADPH 옥시데이즈를 인코드하는 유전자들, RBOH 유전자였습니다. RBOH 진이고, 이 애기장 때 지놈에 이 유전자가 10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2개, RBHD와 RBHF가 이 렉과 세게 발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지역에 발현하는 RBH와 E와 H는 사실 렉과 세게 발현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렉과 세게 발현하는 게 아니라 넥타리와 베스큘러 티슈에만 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저희가 이제 RBHDF 더블 뮤턴트를 확보한 후에 갖고 있던 뮤턴트들을 분석을 했더니 와일드 타입 플랜트와 다르게 이 더블 뮤턴트에서는 리그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유전자 사이에는 펑셔널 리던던시가 존재해서 RBHF 유전자를 다시 더블 뮤턴트에 도입을 시키게 되면 리그닌 형성을 저희가 다시 되살릴 수가 있었고요. 또 와일드 타입 플라워와 다르게 이 RBHDF 더블 뮤턴트는 매우 심각하게 그 앱시전이 딜레이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리그닌의 역할은 이 셀 세퍼레이션 또는 앱시전에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새로이 형성되는 세포 표면을 리그닌이 프로텍션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쪽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리그닌의 역할이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리그닌의 구조를 좀 잘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들었는데, M체리를 이 CYP122라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퓨전 트랜스제닉 플랜트 만들어서 이 셀 쉐입을 보게 됐고요. 이 지금 보시는 것은 리그닌의 오토플로레센스인데, 이것을 겹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리그닌들이 이와 같이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벌집 구조가 셀들을 하나씩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비디오 클립에서 이 벌집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벌집 구조는 가장 적은 양의 그 재료를 이용해서 가장 단단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집 구조는 공학이나 그러니까 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식물, 포장 재료 또는 항공기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구조물이죠.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이제 하이포테시스는 이러한 그 벌집 구조의 특성상 어떤 그런 기계적인 그 지지를 이 리그닌이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그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세포 분리에서 중요한 그 이펙터로 작용하는 셀 엔자임들의 위치가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리그닌이고요. 맨 위층에 리그닌, 그다음 세컨드 레이어에도 리그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third 레이어에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콜테2 프로모터의 콜테2 셀러 하이드롤라이징 엔자임의 M 처리를 퓨즈에서 보는 프로테인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합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셀러 분해 효소가 첫 번째 셀 레이어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리그닌을 없애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페페로닉 애시드를 추가해서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리그닌은 없어지고 그 컨트롤 플랜트와 다르게 이 셀월 하이드롤라이징 엔자임이 세컨드 레이어 오브 셀스,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나 세 번째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리그닌이 벌집 구조를 가지면서 셀을 꽉 잡아주는 그런 몰레큘러 브레이스로 작동을 해서 이 셀월 하이드롤라이징 엔자임들이 있어야 될 첫 번째 층의 셀들에만 위치하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케미칼이 아니라 뮤테이션이 있어서 리그닌이 없었던 RBDF에서 또 다른 셀월 엔자임인 팩티네이즈의 로컬라이제이션을 보면 와일드 타입과 다르게 세컨드 레이어, 서드 레이어에 이런 엔자임들이 존재하게 되죠. 즉, 리그닌이 없게 되면 셀월 엔자임들이 있어야 될 위치 아닌 다른 곳으로도 스프레드 아웃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셀 레이어에는 와일드 타입에서는 리그닌이 있어서 이런 셀월 엔자임들이 이 밑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RBHDF의 뮤턴트거나 또는 PA, 피페로닉 애시드가 존재해서 리그닌이 없게 되면 몇몇의 엔자임들은 세컨드 레이어 또는 accidentally third 레이어 셀까지 가게 돼서 거기에서 셀월을 하이드롤라이즈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와일드 타입에서는 여기 이제 엡시전 존인데 엡시전이 깨끗하게 잘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크로스 섹션 하는 것을 그 전자현미경 셈으로 보게 되면 표면이 매끈하고 떨어지는 쪽이나 식물의 본체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그닌이 없는 RBHDF 더블 뮤턴트에서는 와일드 타입과 다르게 매끈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삐뚤빼뚤하게 되죠. 왜냐면 accidentally 어떤 셀에서는 셀월이 여기서 다이제스트가 돼서 떨어져야 되지 않을 곳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또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매끈하지가 않고 우들두들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셉터컬에는, 그러니까 즉 식물 본체에는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 세포들이 이 세포들인데 잘못해서 지금 렉에 와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섹인데 렉에 와서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실수로 거기에 가서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그 지역을 또 찾아서 전자현미경 템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 세포 두 개가 있고 원래 여기에 있지 않아야 될 섹이 가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포벽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 F1 리전, 즉 렉에는 셀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 전자 밀도가 높은 일렉트로가 댄스한 머티리얼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렉에 우연하게 위치한 섹에서는 세포벽이 있고 그 프로텍티브한 레이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균일하고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리그닌이 없어서 없는 RBCDF에서는 이 셀 세퍼레이션이 프리사이즈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식물에게 이게 큰 중요한 일인가
이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제때 만들어지고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플라워에 이건 이제 그 앱시전이 그러니까 그 기관 탈리가 일어난 직후의 꽃입니다. 식물 본체인데 이 식물 꽃을 그 아랍답시스를 공격하는 수도모나스 시링기가 담아 있는 솔루션에 잠깐 한 10분간 담갔다가 꺼낸 다음에 그 코 표면을 여러 번 물로 워시해 주고요. 그리고 쉐브론에서 한 5시간 둔 다음에 존 1은 앱시전 존을 포함하는 지역이고 존 2는 앱시전 존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 지역을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이 수도모나스가 얼마나 페네트레이션 되어 있었는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즉 그 콜로니 포밍 유닛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이게 Y 타입이고 이게 RBHDF 뮤턴트인데 특정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16에서 Y 타입과 7배 정도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 RBHDF 뮤턴트가 더 많이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인펙션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development stage 17이 되게 되면 이 차이는 좀 줄어들게 되죠. 여전히 차이는 있지만 반면에 존 1에서는 이렇고 존 2에서는 Y 타입과 RBCDFW 뮤턴트에서 차이가 없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rotective layer가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큐티클인데 이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 프리시전, 그러니까 매우 정밀하게 앱시전이 일어나야 되고 이 정밀한 앱시전을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리그닌 몰레큘러 브레이스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 식물이 생존을, 피트니스가 매우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연에서 이런 일들이 몇 제너레이션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 식물은 생존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정밀한 앱시전이 정밀하게 일어나야만 식물이 그 자연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논문을 서브밋하고 나중에 커멘트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카색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스페시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액티비티가 이 탄리 과정 동안에 어떻게 조절이 또는 코디네이션이 되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더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reactive oxygen species가 지금 보시는 건 슈퍼옥사이드입니다. Y타입에서는 이 렉셀에서만 디텍트가 되고 색에서는 디텍트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이드로겐 프록사이드는 지금 보시는 건 넥탈이고요. 이 렉에서는 디텍트가 안 되고 색에서만 디텍트가 됩니다. 이 지네틱 뮤턴트들 몇 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중요한 뮤턴트인 아이다나 하이셀렉2 더블 뮤턴트에서 이런 그 ROS의 셀 타입 스페시픽한 패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본바투라는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뮤테이션에 두 개 다 그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있게 되면 이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리그닌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네버쉐드라는 이 뮤턴트인데 렉에서 슈퍼옥사이드가 디텍트가 될 뿐 아니라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색에서도 슈퍼옥사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가 렉에서 또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즉 네버쉐드의 뮤테이션이 있게 되면 이 셀 타입 스페시픽한 ROS 어큐뮬레이션 패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결과로 Y타입에서는 이제 그런 셀 타입 스페시픽한 ROS의 형성이 존재가 되니까 색의 리그닌이 만들어지고 렉에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Y타입에는 만들어지고 샘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네버쉐드 뮤턴트에서는
색에서 리그닌의 형성이 매우 저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이런 벌집 구조는 아니지만 이상한 형태로 그 리그닌이 오히려 렉에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버쉐드 본체에서는 이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형성이 안 돼서 이런 그 다이로 이렇게 스테인이 되는 퍼미빌리티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와일드 타입과 다르게 이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사이사이들이 비어 있습니다. 즉, 이 셀 타입 스페시픽한 ROS 어큐뮬레이션 패턴이 이 세포들의 렉과 색의 그 액티비티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코디네이션 또는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게 이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CDF1이라는 진, 즉 큐티클의 메이저 컴포넌트가 큐틴인데 그것을 분해하는 큐티네이즈를 발현하는 형질 전환체를 만들었더니 보시는 것 같이 와일드 타입에 비교해서 큐티클 레이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그 셈으로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이를 스테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이 렉 쪽에 큐틴 바이오신테시스나 트랜스포터들이 많이 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큐티클이 그러니까 그 탈리가 끝나고 나서 잔존세포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역시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클 레이어는 다른 세포는 가지지 않는 표피세포를 결정하는 표피세포만 가지는 구조적 특징입니다. 즉 모든 표피세포는 이 큐티클 레이어를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잔존세포가 탈리 과정 중간에 에피더멀 셀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왜냐하면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에서도 이 표피세포 에피더멀 셀의 아이덴티티는 아주 초기 배아 발생일 때, early embryogenesis 때 결정이 되고 식물의 전생애 동안에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 것은 에피더멀 셀로 변화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결과를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렉이 나중에 이와 같이 그 큐티클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 즉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재전환 분화라 그러고 영어로는 trans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데, 렉이 transdifferentiation 과정을 거쳐서 에피더멀 셀로 변화가 될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이 탈리 과정 중에 마치 잘 알고 계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느 한 세포의 운명이 다른 세포로 변환이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발표됐던 논문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소개드린 거고,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애기장 때 엡시온존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이웃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의 활동과 구조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밀하게 세포 분리를 이루어내고, 잔존세포에 존재하는 허니콤 스트럭처를 가진 리그닌이 몰레큘러 브레이스로 작용을 해서 이 떨어져 나가는 셀들을 정확하게 떨어져 나가게 하고, 셀룰 분해가 그러니까 일정한 있어야 될 곳에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리그닌이 없게 되게 되면 큐티클 형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 프로텍티브 레이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원균이라든지 외부의 위험에 노출이 잘 돼서 생존에 중요한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과는 전에 기초과학원에 소속되었을 때 기초과학원에 제공하는 연구비와 그다음에 디지스트에서 제공했던 그 스타트업 펀드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리그닌 몰레큘러 브레이스에 관계된 일은 이 유리 박사와 대학원생인 윤택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재호 연구원, 윤주 박사, 그리고 샤오맨, 이지연 씨 연구원이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프로젝트는 샤오맨 대학원생이 하고 있고요. 다른 김윤주 박사와 지엘리는 그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스페시픽한 가드셀 마이크로 RNA 프로젝트를 이슬비 연구원, 전지현 연구원, 그리고 김명희 박사 등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설명은 안 되었지만 지금은 서울대로 옮겨간 황대희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했고, 싱글셀은 같은 학과에 있는 김종경 박사님과 공동 연구를 하여서 얻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